안녕하십니까, 최인아입니다. 최근 3주 동안 8조 넘게 이제 물량이 들어왔었다는 프로그램 쪽 오늘도 3천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현물에서 매수 강도는 그러나 2천억이 안 되게 뚝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2천억 넘게 가열찬 매도를 계속 이어갔던 것도 아닙니다. 막판 들어서 이거 덜 팔까 하면서 낙폭은 좀 줄었는데요. 코스피는 결국 1930선에서는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장중 1910선 추락 아찔했었는데 결국 1900은 지켜진다는 의미일까요? 우여곡절을 겪었던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공산이 큽니다.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대형 이벤트 부재 속에 소폭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확대하면서 장중 한때 191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낙폭을 한 20포인트 정도 축소했습니다. 외국인은 12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요. 개인은 12일 만에 매수 전환에 나섰지만 마감 가까이 매수폭을 다소 줄였는데요. 오늘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7% 하락한 193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강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 전환했지만 외국인이 재차 시장에 돌아오고 기관도 매수로 전환하면서 9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4% 상승한 492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환율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131원에 하락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후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또 결제 수요들도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다소 키운 모습입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80전 상승한 1135원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장도 1.4% 밀려나면서 126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만 오늘장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역시 1.3% 낙폭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주당 5천 원씩 하락하면서 38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대로 하락했고요. 오늘장 현대중공업 역시 2.58% 밀려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22,900원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신한지주가 0.27% 소폭 상승했고요. 한국전력도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네요. 4.18% 오르면서 29,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4.36% 강세를 보이면서 14,35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CJ 오쇼핑도 1.3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2.9% 밀려났고요. 서울반도체도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2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는 4.47% 주당 1,900원씩 오르면서 4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도 2.87% 상승했고요. SM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선은 소폭 하락하고 포스코 ICT도 1.7% 밀려나면서 6,92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주가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대림산업은 2.32% 하락하면서 92,800원에, GS건설은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금호산업도 4%에 가까운 낙폭을 키웠습니다. 3,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라건설이 2%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현대산업도 1.57% 밀려나면서 21,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선업의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조선주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2.78% 하락했습니다. 주당 7,000원씩 밀려났고요. 24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63%, 한진중공업은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13,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테마주와 김두관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 후에 오는 23일 제주 지역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에 돌입하는데요. 김두관 테마주도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성 파인텍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넥센테크 역시 상한가 기록했네요. 한라 IMS도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한국 주강이 5.58%, 그리고 광림도 3.5% 오르면서 2,6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른손도 7%가 넘는 급등세, 조광페인트도 5.02% 상승했고요. 유성 TNX 역시 3.59% 오르면서 5,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통업체의 이동통신 판매 사업 진출에 따른 추가 수익 기대감에 통신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은 1.32% 오르면서 1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KT도 2%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LG U+가 강보합권에서 SK 브로드밴드도 3%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1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국제 금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금값은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은 2.5% 상승했고요. 애강리메텍이 1.31%, LS는 1.24%, 그리고 MK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한성 엘컴텍은 0.75% 밀려났고요. DI가 3.76% 하락세를 보이면서 1,7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40억 달러를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알파칩스는 상한가 기록했네요. 5,600원에 마감했고요. 시그네틱스가 2.9%, 한미반도체가 2.3%, 그리고 STS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로는 각각 2%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니시스는 3.84% 오르면서 9,1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인포바인이 2.22%, KG 이니시스와 인포뱅크는 각각 3%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베시스가 초강세를 띄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0.5 정도로 많이 좀 개선폭이 줄었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종가는 나흘 연속 밀리면서 1935.19, 8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도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움찔하는 분위기,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괴를 같이 하면서 나흘 연속 밀렸는데요. 외국인들도 예전만큼 많이 사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주구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전일 좀 하락 마감하면서 금일 코스피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1950선을 회복한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못해서 결국 그 소폭 조정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1935포인트 정도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금일 보면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통신, 비금속 업종이 상대적 강세, 반면 의료정밀, 전기전자, 건설, 운수, 창고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요. 중소형주가 이렇게 조금 더 상대적 수익률이 좋아 보일 때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없을 거다, 실망을 대비해야 된다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밤 이제 공개되는 그 FOMC 의사록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유럽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말일에는 8월 31일에는 벤 버너킹 의장의 잭슨홀 연설 등 주요 이벤트들이 좀 대기에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앞으로 좀 가질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외국인으로 시작된 근봉 상승 랠리 이후에 상반기와 달리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 그리고 국내 기업 혹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가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등 확인되는 7월 경기 지표는 부진한 영향으로 지수가 추가 상승을
되기에는 좀 저해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9월 이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하반 경직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중기적으로 대형주는 여전히 좀 홀딩해 보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단기는 확실히 중소형주가 나을까요? 근데 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의 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예.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어느 정도 그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이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9월 이후에 다시 주요 이벤트 및 그런 결과들이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서는 다시 대형주의 상승이 올 수 있을 만큼 뭐 그 이유를 대비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대형주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코스닥 시장이 괜찮은데 뭐 단기 대응을 하는 투자자라면 뭐 코스닥에 집중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증시는 그 3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지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형주 쪽을 보면 이제 IT, 자동차 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 화학 그리고 조선 업종 등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8월 그리고 9월 들어서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좀 대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8월 31일 벤 버네킨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 그리고 9월 12일 예정된 독일 헌재의 ESMN 판결 등 이벤트가 대기했기 때문에 중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이벤트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8월 말 9월 초에 있을 이벤트 활용해서 변동성 좀 있을 때 3분기 실적 좋아지는 쪽으로 미리 좀 사놓으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나 꾸준히 사줬는데 그래도 2천억을 채 못 샀어요. 네. 우선 투신은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1,88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현물의 매수세를 보지 말고 지금은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등에서는 이제 순매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의 서로 대칭적인 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투신은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본다면 연기금은 좀 중기적인 관점.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현지수 결코 무리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투신권의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터져 나온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일별 현황을 본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 선물의 매도세가 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이제 지수를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좀 흐름들은 좀 약화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 현물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흐름들은 약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다 끝났다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좀 아직은 좀 보수적인 투자가 계속돼야 되지 않나.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 선물의 매수를 통해서 강하게 지수를 올렸던 부분에 동참했던 종목들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화학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이 발생했고요. 역시 대부분의 기관들의 매도는요, 전체적으로 이 투신권들이 오늘 하루 계속 진행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금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충돌 발생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투신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송장비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서로 이제 매수와 매도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업, KT 등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이루어진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먼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섭습니다. 좀 걱정도 되고.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또 52주 최고가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잠비크의 가스천 지분 가치가 2조대에서 약 4조대로 이제 올라섰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주가가 한 5만 원 선에서는 조정을 보이게 되지만 향후 남아있는, 즉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 부분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또 특징주를 한번 봤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좀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된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4% 어느 정도의 좀 강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뭐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 뭐 그 의료 치료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은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이제 12년 내 그 최고점이 한 3%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강세가 일어났던 것에 근본적인 종목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공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공학 관련 종목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한해운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대한해운 그간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러한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전망이, 해운업종 전망이 썩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점을 또 하나의 특징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이제 가속화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 전체가 투자 이제 설비가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알파칩스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테스트라든지 시그네틱스 등의 종목들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그 시장에 호재가 나왔을 때 좀 강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장세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좀 유일하게 돋보였던 LG전자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LG전자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우선 LG전자의 상승은요, 악재의 소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이제 안 좋은 실적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불안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주가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전제품들의 시즌이라고 본다면 12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출발을 하겠지만은요, 그게 이전에 지금 그 LG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뷰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의 흐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LG U 플러스가 좀 자리를 좀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통신 LTE 시장에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적 이익이 나오면서 일단 LG전자 고급화된 마케팅과 더불어서 좀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또 지난번 이번 상승의 흐름 동안에 선물과 연계되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지금 5만 한 6천 원대에서 거의 7만 원 근방까지 올라올 때는요, 외국인의 힘은 전혀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쇼커버링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전자는요, 전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행보를 당분간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 LG전자 목표치와 오늘의 관심주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LG전자는 우선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LG전자는요, 추세적인 흐름을 같이 이제 판단을 하겠는데요. 한 이 정도 가격 저는 보고 있는데요. 7만 한 3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한 3천 원 정도까지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 아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좀 계속 보유를 하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볼 그리고 추천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우리 일반적으로 뭐 GS25 이렇게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 GS 슈퍼마켓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그 GS 리테일이 이번 2, 4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상반기 전체 실적으로는 아직도 아주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형마트의 이 휴일 휴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 또는 이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3, 4분기, 4, 4분기를 계속적으로 이 GS 리테일의 어떤 수익 개선의 어떤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도요, 아주 좋은데요. 전형적인 추세의 어떤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패턴, 삼각 수렴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고점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터치를 해가면서 저점은 높여가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7월 말 부분에서는요, 이 박스권, 그 강한 고점이 되는 부분을 살짝 돌파를 시켰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25,000원대가 지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강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8월에서 9월 라인 정도는요, GS 리테일의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현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한 26,200원에서 26,000원 사이면은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치는요, 한 3만원 정도까지는요, 어렵지 않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3만원 이전에서는 손절매 가격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손절 라인은 역시 이 하단의 추세선이 완전히 깨어지는 라인, 하단 추세선이 완전히 깨어지는 라인을 확인하고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4,500원까지 밀린다면 손절매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그 가격이 아닌 25,000원에서 지지가 된다면 25,000원권에서는 추가 매수, 또 지속적인 어떤 물량 확보를 통해서 적정 그 목표치까지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박스권 상단은 손절가, 내일장 관심 종목은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F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과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호 과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질문 4가지를 드렸습니다. 내일 주식 사도 되나요? 내일 시장에 대한 변수, 내일 종목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사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질문 4가지였습니다. 답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장준호 대리님은 내일 사기보다 아직은 조금 관망하자, 지켜보자는 입장이시고요. 전재호 과장님은 오히려 비중 축소의 시기다. 현금을 60% 정도는 쥐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요, 내일장 변수로 역시 FMC 의사록 등 미국 일정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전재호 과장님은 역시 같은 변수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역시 체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요, 종목 살 때 중소형주 내에서 골라야 되지 않느냐, 전재호 과장님은 기관 관심 중소형주라고 더 압축시켜 주셨고요. 장준호 대리님은 결론적으로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에, 전재호 과장님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미리 간단하게 엿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죠. 장준호 대리님, 네. 주식 아직까지 사지 말자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광복절 때문에 지금 2주 흐른 뒤에 만났단 말이에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죠.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같이 지수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지수가 좀 많이 반등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도하기에도 조금 자리가 좀 애매하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정책 이슈들이 지금 다 소멸된 가운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상승시킨 이유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고 14일 연속 매매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기간 조정이 있을 때는 매도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좀 지수가 좀 조정을 계속 받는다면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외로 이제 1910선, 1900에 안착 걱정을 좀 하다가 4, 50, 60까지 예. 갖다 좀 조정을 또 양호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조정 시 매수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수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30포인트 좀 넘었는데 한 1910선 이상에서는 좀 매수해보면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왔지 외국인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에서 좀 부담이 있지만 지금 네. 지수보다 좀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1910포인트대 사는 쪽도 대형주 쪽이 되나요? 그렇죠. 대형주 지수 상승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중소형주를 제가 오늘 좀 추천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좀 추천드렸고 좀 대세적인 상승이 좀 이어진다면 좀 대형주 쪽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쉴 거라서 이때는 중소형주지만 1910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진짜 대형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향후 얘기고요. 자, 내일장에 대해서 우리 전재호 과장님은 비중을 줄여라. 현금을 60%는 쥐고 있어야 된다. 네. 예, 사실 의외로 잘 가지 않았나요, 시장에? 옵션 만기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진짜 저희가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굉장히 많이 만기였죠. 네. 올라서 굉장히 저도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는 뷰는 사실 뭐 제가 계속 기존에 주장하고 있던 것처럼 계속 비중 축소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 뭐 내일 다이렉트 전략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일단 조금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 지표들이 보면 OBV나 그 스토캐스틱 지수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하락 추세로 하락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더 아래 방향으로 조정이 좀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변수가 이제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 그 소위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그 5년 내 지금 거의 최저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지수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면 시장은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장 안정된 수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가까운 미래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근거를 보시면 지금 BIX 그 현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BIX 선물 그 곡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커브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걸 뭐 어떤 걸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그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그 변동성 지수의 선물 지수 자체가 프리미엄이 30%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와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드라기 효과로 일단 지금 현물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위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지표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뭐 버냉키 잭슨홀 연설도 있고 뭐 9월 연준 회의도 있고 또 뭐 유로존이 앞으로 어떻게 부채 위기들이 어떻게 뭐 형성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앞으로 뭐 미 대선이나 그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같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이 이제 위쪽으로 나올 수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같이 1910선 정도로 빠지면 대형주를 사자, 이제 스탠바이를 좀 해보자라는 의미의 현금 확보인가요? 일단은 1910선에 오면 대형주를 사자 그런 스탠바이라는 거랑 조금 의견은 조금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저는 아래 방향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 9월 달에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반응들이 지금 서서히 또 다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 같은 내용을 보면 9월 FOMC 때 3차 양적 완화가 안 될 거다라고 또 연말까지는 그걸 끌어갈 거다라는 보고서는 이미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이어서 이게 노무라 증권에서도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미국 재정 위기,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 급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또 다르게 시장이 뭐 변동성이 커지는 게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뭐 어떤 방향을 잡겠지만 앞으로 조만간 그 방향을 잡을 거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랫방향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근거를 좀 더 대자면 양적 완화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농산물 가격도 올랐고 유가도 계속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쉽게 이런 카드를 꺼내기는 좀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Q3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변수로 보고 네. 계시니까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중 줄이자, 지켜보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내일장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장준호 대리님이 일단 미국 일정에 주목하자. 예. 역시 뭐 의사로. 예, 대부분 FOMC 의사록은 좀 내일 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수가 오른 이유는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방안이 도출된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지수가 조금 수급이 점점 좀 확실하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 좀 보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있을 FOMC 의사록과 이제 31일에 있을 버냉키 의장의 뭐 잭슨 연설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요즘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또 되게 좀 호전적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QE 가능성에 대한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번 달보다 좀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예. 오히려 경제가 좀 탄탄한 거 좀 경제 지표 너무 탄탄하고 미국 경기의 실적도 좀 좋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언급은 조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도출은 하지 않은 것이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내일 FOMC는 큰 기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만약 조정을 생각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의 언급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전재호 과장님도 그 얘기 하시다 말았는데요. 역시 이제 변수로 같은 의사록 그리고 중국 지표까지 얘기하고 계신데 일단 Q3 기대감이 약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아까 네. 이제 물가도 부담이다.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부담이 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돈을 더 풀어서 물가 상승이 좀 더 올라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에서도 그 카드는 쉽게 쓰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장준호 대리님께서 뭐 미리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또 다른 변수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8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폭 전월도 조금 상승했지만 이번 또 뭐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또 중국에서 또 그 경기 부양 기대감을 보여주는 어떤 단초가 조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RP 매수 자금을 굉장히 풀어가지고 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나왔고 예. 그거에 대한 또 그 중국 경기 기대감 자체도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 예. 근데 그거와 두 개가 맞물려지면 어느 정도의 또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좀 비중 축소를 하기에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하고 싶어서 기다렸었던 분들이었다면 저는 사실 조금 더 그냥 매도에 그런 이제 자금을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좀 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자는 변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내일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주말에 있을 그 독일이랑 그리스 또 프랑스랑 그리스의 그런 회담 자체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 그런 회담에서 그리스가 뭐 2년 동안 좀 더 유예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요. 예. 그 얘기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어지느냐 아니면 독일이 또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말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중국 지표는 오히려 좋게 나오면은 그때 좀 그걸 활용해서 팔라는 의미신 것 같고 FOMC 의사록에 대해서는 역시 Q3 얘기가 좀 적게 나올 것이다라는 데 의견이 동일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9월 달에 QE3가
이제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부양책에 있습니다.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뭐 유로화는 계속 수호가 될 거다. 또 앞으로 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 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증시는 좋아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사실은 달러 유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막 급하게 오를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종목 선정법. 그래도 이제 뭔가를 사고 팔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사실 개별주는 고르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도 보이는데요. 종목을 살 때 기준 장준호 대리님은 내일장에 국한해 볼 때 중소형주. 네, 우선적으로 지금같이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위로는 잡히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시장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지금같이 뭐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제 단기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중소형 중에 좀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가격 메리트가 높은 중소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대세 상승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승기에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이제 중소형주나 뭐 코스닥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기간 조정 시에는 성방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더 증명되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질 때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제 돈이 한정돼 있는데 대형주에 다 사고 중소형주를 추가적으로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굳이 교체 매매까지는 하지 그렇죠.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 예, 교체 매매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은 좀 확실하지만 지금같이 지수가 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오히려 변동 지수가 지금 거의 5년 내 최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은 좀 쉽지 않을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수 기간 조정 받고 이후에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형주를 받고 계신데 지금 당장 팔고 뭐 중소형주를 갈아타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잠깐만 이제 수익을 그렇죠.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니까 좋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이 비슷해요. 전재호 과장님도 중소형주,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관 관심 중소형주.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격도 싸고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주목을 못 받는 주식들은 거의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중소형주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개인들의 방향성 자체는 사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돼가고 또 지수 전체는 하방이지만 뭐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충분히 거기에서도 내려면은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중소형주를 꼭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바이오나 엔터주들이나 미디어나 게임 이런 쪽을 보시면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기관 수급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거래량이 이제 좀 늘어난다라는 거에는 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의 지수의 불확실성이나 그런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작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는 수익을 내려면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가 확실한 기술이 있는 어떤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바이오는 뭐 계속 좋고 이제 대선 테마까지 아주 활발한 좀 보신 섹터가 굳이 따지자면 있으신가요? 중소형주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섹터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지는 않는데 시장의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주식 수익 40%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금이어야 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보지만 왜 주식을 사야 되냐.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럴 때 살 때는 항상 추세선이 상승으로 가면서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중소형주인데 그중에서 섹터는 사실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바이오, 엔터주, 다음에 미디어주 같은 경우에도 뭐 SBS 그룹주도 뭐 많이 움직였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하지만 비중 자체는 조금 가볍게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좋습니다. 자, 짧게 뭔가 들어갈 볼만한 종목이 뭔가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준호 대리님은 내일장 수산중공업을 한번 사보자. 네, 우선적으로 지금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반 중공업과 달리 좀 일반 중공업 조선주 쪽으로 많이 실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 장비에 대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수산중공 같은 경우는 유압 브레이커랑 이제 트럭에 대한 크레인 같은 거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글로벌 판매처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산중공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한쪽에 한 나라에 치우쳐서 이제 수주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중동의 몇 %, 중국의 얼마, 러시아의 얼마, 유럽의 얼마 이렇게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수주가 덜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그 딜러십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위치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카파 증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전망이 되어 있고 항상 제가 거의 추천할 때 보면 그 좀 저평가주 위주로 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수산중업 같은 경우에도 좀 중소형주 중에서 좀 저평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5.4배인데 굉장히 좀 퍼 같은 경우 낮아 있고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면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지수 상승과는 좀 별도로 움직여가지고 조금 오히려 지금 같이 지수가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시초가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850선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5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고가가 이제 연 최고가가 2240원까지 나오는데 이것까지 충분히 기간만 좀 오래 갖고 계신다면 2240원까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평가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충분히 싸져 있는 종목으로 수산중공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 뭔가 추세가 좋은 오늘 마크로젠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선정한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목이 이제 마크로젠인데요. 요 종목 자체는 일단 바이오주고요. 이제 주력 사업이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분기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잠재성 자체는 사실 뭐 누구 하나에게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평가 저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성장주 쪽이니까.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바이오주들 보면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100여 개국 이상의 어떤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일단 갖춰져 있고, 다음에 뭐 2005년, 2007년, 2008년 해서 뭐 미국이랑 일본, 네덜란드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일단 갖춰져 있어서 해외 진출은 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얘네들이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에 접목해서 이제 혁신 신약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형 맞춤형 신약까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장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매를 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참 내일 아침에 바로 사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딱히 눌림목도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살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먹으면 시초가로 동시효가 때 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예. 요 부분은 시초가로 사시고 사실 목표가는 지금 35,000원으로 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요거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요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날아갈 때는 굉장히 세게 날아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요런 차트를 그릴 때는 사실 유심히 보시면 사실 사고 싶은데 못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사시고 떨어질 때는 또 요거는 또 빠르게 손절을 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 에스텍파마도 바이오주 치고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때도 공통적으로 보시면 기관 수급이 계속 꾸준히 받쳐졌다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도 그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계속 받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굉장히 좋게 보시면 뭐 지금 장에는 잘 맞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관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 정도를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신 듯하네요. 마크로젠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존 종목 AS를 좀 받아볼 텐데 우리 장준호 대리님의 코텍
목표가 도달했어요. 2주 드리니까 예. 이게 2주로 해볼까 봐요. 예. 예. 개인적으로 좀 제가 하는 종목들이 워낙 저평가 종목이고 좀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 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운이 좋게 좀 맞을 것 같고 5일 연속 오르던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지수 상승도 좀 뒷받침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목표가에는 8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우선 좀 1700원선에서 매도하신 게 맞았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좀 메리트는 충분히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000원이 깨진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코텍은 기존 목표가인 1,7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현금화, 원래 원칙대로 좀 해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익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를 2주 전에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약간 물량이 나왔을 뿐 또 역시 꽤 괜찮은 진행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밀려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자체가 약간은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많이는 안 빠지고 어느 정도는 계속 가는 어떤 그 개별 종목들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보실 때는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실 때는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사실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간 무거운 반면에 많이 빠지지는 않은데 사실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다시 추천드린 마크로젠을 사는 게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사실 중소형주이고 굳이 네. 따지자면요, 덩치상 어제 오늘 주목하고 계신 기관이 좀 팔았네요.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요 부분에서 사실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시점을 파악을 할 때 사실 저희도 사실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는 게 일단 어디서 물량이 나오느냐를 가장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종목일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기관 쪽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쉽게 개인들이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기관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 시점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 물량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가 물량을 많이 줄여 나가다가 이제 매도로 이제 누적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는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현 시점이 조금 더 빨랐으면 딱 좋게 이제 매도 사인을 주셨을 텐데 조금 더 솔직하게 이오테크닉스에서 마크로젠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관심주가 수선중공업과 마크로젠이었는데요. 방금 전은 AS였고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종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FMC의 의사를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종목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젠 서울경제TV를요,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